자, 역사를 가장 역사답게 가르친다고 자부하는 황연필입니다. 2021년 국가직 한국사 해설 강의 시작합니다. 먼저 총평 보겠습니다. 시험이 어려우면 어려웠다, 쉬우면 쉬웠다 그렇게 이야기하겠습니다만 이번 시험이 어려웠다라고 하면 제가 그 의견에 동조하기는 어렵습니다. 딱 한 문제, 물론 여기 지금 난이도 4항 해가지고 4문제 잡아놨습니다만 진짜 이거 공부해도 풀기 어려운 문제는 발해 관련 문제 하나였고 나머지 3문제는 난이도 중에 갖다 붙여도 할 말이 없었습니다. 대신 이번 시험에 아주 쉬운 문제는 또 생각보다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한국사를 공부하지 않으신 분들은 쉬운 문제가 몇 개 없으니까 쉽게 풀리는 문제가 없어서 전반적으로 어렵다는 인식을 가질 수도 있겠습니다만 공부 제대로 하신 분들은 난이도 중짜리 문제 다 풀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전체 난이도를 중상도 정도로 생각하고 이게 합격 점수는 85 약하다라고 봅니다. 솔직히 90점 정도는 맞아야 합격한다라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난이도는 중짜리 문제가 많은 문제가 참 좋은 문제이기 때문에 이번에 국가직 한국사 문제 수준은 좋았다, 괜찮았다 라고 생각하고요. 대신 보기 자료나 이런 게 좀 낯선 게 있었지만 충분히 한국사 공부를 제대로 해놓고 많은 문제를 풀었더라면 충분히 진짜 85, 90점 맞을 수 있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문제 배분도 아주 좋았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공무원 시험 문제에 복이나 혹은 선지의 고려, 조선, 통일신라 통합 문제가 없습니다만 이번에는 통합 문제가 2문제 나왔고 그러다 보니까 고려가 2개로 이렇게 좀 줄어든 모양새입니다만 또 하나 보시면 알겠지만 근현대사가 20문제 중에 8문제나 기출되었습니다. 근현대사는 또 황연필이잖아요. 자, 그리고 문제 구성 보시면 이제 보기 자료 없는 기본형이 4개가 나왔고 자료 제시형과 사료형이 이렇게 출제가 되었다라고 보시고 실제로 이제 해설 강의 한번 들어가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갑니다. 자, 갑시다. 다음 시가를 지은 왕의 제2기간에 있었던 사실은 만약에 이 문제가 경찰직 시험 문제였으면 조금 어려울 수 있었겠다. 그러나 국가직 시험 문제였고 국가직 응시생들은 기본적으로 국어를 다 공통으로 선택하지 않습니까? 그럼 이거는 유리왕의 황조가라는 걸 모르는 사람이 있나요? 국어 공부하시면서? 맞죠? 다 알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지금 유리왕이야. 유리왕이 2대 왕이라는 건 다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아니 주몽이 고구려 건국하고 2대 유리왕이 있고 그 다음 3대 민중, 4대 대무신왕, 5대 모본왕 막 이런 왕들이 실제로 시험에 잘 안 나오니까 몰라도 된다라고 말씀드렸고 6대 왕, 태조왕부터 다시 기출이 된다라고 여러 번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진대법은 여러분 다 알다시피 고국 천왕이니까 정답이 아니고 낭랑을 추출했다가 미천왕 실제로 고대사 그리고 고대사의 정치사 공부할 때는 왕들 이름 듣자마자 이 왕이 몇 세기 왕이냐 그거 캐치해내지 못하면 큰일 나는 거 알고 계시죠? 고국천왕 2세기 말이고 미천왕이 4세기 초반 왕입니다. 졸본에서 국내성으로 천도했다. 2대 왕이었던 유리왕이 졸본에서 국내성으로. 이거 알고 계셔야죠. 무슨 말이냐? 보통 국내성에서 평양으로 수도를 천도했던 게 장수왕이다. 여기까지는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졸본성, 제가 영상 졸본성 올라가는 영상도 제 유튜브에 있고 그렇습니다만 이 졸본의 나라를 만든 게 추모 주몽이었고 부여에서 자신이 주몽이 사랑했던 여인이 배가 불러오는데 헤어지게 되면서 혹시나 그 뱃속의 아이가 아들이거든 이 징표를 가지고 오면 내가 내 아들로 인정해주겠다. 그래서 유리가 그 징표를 가지고 내려왔고 원래 졸본 지역에서 주몽과 소선호가 사랑하면서 만들어진 나라가 고구려고 주몽과 소선호 사이에서 원조와 비류가 있었죠. 정확히 비류, 그 다음 원조가 있었죠. 근데 비류와 원조가 진짜 주몽의 친아들인지 아닌지는 솔직히 모르겠습니다만 유리가 내려오니까 이 소선호와 비류와 원조가 남쪽으로 내려가서 백제가 만들어진다는 이야기는 여러분 다 알고 계시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실제로 자기 아버지 주몽이 졸본의 나라를 건국했는데 갑자기 부여에서 내려온 유리왕이 국내성으로 천도했다. 이거는 이런 해석도 가능하다라고 했죠. 예를 들어서 유리왕은 어디서부턴가 이주해온 세력인데 주몽 세력을 죽이고 주몽이 만들어 놓은 수도 졸본 지역에서 새롭게 수도를 국내성으로 이주했고 주몽의 실제로 친자식이었던 비류와 원조가 남쪽으로 도망가서 백제가 만들어졌다. 이런 해석도 가능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이야기까지 했기 때문에 충분히 유리왕이 졸본에서 국내성으로 천도했다. 이거는 여러분 진짜 이거는 풀어야 되는 문제였죠.
율령을 반포하고 중앙집권 체제를 강화했다. 지금 보기 자료가 다 고구려이기 때문에 실제로 고구려 왕중이 율령 반포했고 불교 수용하고 공인했고 태학까지 만들었으면 4세기 소수리망이라는 거 여러분도 알고 계실 테니 1번의 정답은 3번 가겠습니다. 다음 문제 볼게요. 2번 밑줄 친 유학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골라라 그랬습니다. 풍기군수 주세붕 우리 수험 한국사에서 풍기군수 주세붕이 언급되는 경우는 아니 중종 때 만들어진 백운동 서원 말고 더 있냐고요. 이 백운동 서원이 우리 역사상 최초의 서원인데 중종 때 만들어졌잖아. 이 백운동 서원은 누구를 모시는 서원입니까? 안양을 모시는 서원이죠. 고려시대 유학자 고향인 경상도 이게 지금 순흥면 이렇게 나왔습니다만 지금의 영주예요. 그래서 회원사를 세우고 1583년 교육시설을 더해 백운동 서원을 건립하였다. 그럼 이 유학자는 누굴까? 고려시대 유학자 고향. 여러분 제가 솔직히 강의 중에 경북 영주가 안양의 고향이다 그런 이야기까지는 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안양을 모시는 서원이고 안양의 초상화가 국보인데 그게 백운동 서원에 있다. 물론 그 백운동 서원을 나중에 다음에 풍기 군수가 됐던 이황에 의해 처음으로 사액화되면서 백운동 서원이 소수서원으로 명칭이 바뀐다는 것도 알고 있어야 된다. 지금도 소수서원에 가면 안양의 초상화 이거 국보라니까요. 그게 확인이 됩니다. 우리 눈으로도 가서 볼 수 있어요. 그럼 지금 이 유학자는 누구야? 안양이지. 안양이 충렬왕 때 인물이고 이 안양이 주자전서 가지고 들어와서 성리학이 수용됐다는 건 여러분들 다 알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럼 밑줄 친 유학자 안양 골라봐. 해주 향약을 보급했다. 누구예요? 이죠. 이 황은 안향약. 이건 되는 거 아닙니까? 그 다음 원간석계 성리학을 국내로 소개했다. 정답이 이게 딱 떨어지는 거고 성악 10도를 저술했다. 누굽니까? 이황이죠. 성악 10도는 이황, 성악 지변은 이이. 일본의 동정을 담은 해동제국기 은근히 시험에 잘 나옵니다. 세종 때 세종의 명을 받은 신숙주가 일본을 막 여행하고 돌아옵니다. 일본 저기 열도 오키나와까지 가요. 그래서 이 신숙주가 늙어가지고 어느 왕 때? 성종 때 50년 전의 기억을 바탕으로 물론 기록들이 있었겠지. 썼던 게 해동제국기죠. 그래서 이거는 성종 때 신숙주에 대한 설명이니까 2번의 정답은 2번 됐나요? 난이도 딱 중이 맞습니다. 아니 무슨 백운동 서원이 주세붕이 백운동 서원 만들었다는 거 다 알고 계시고 백운동 서원이 소수원이고 여기 안양 모신다는 거 이걸 몰랐으면 이건 진짜 한국사 공부 엉망으로 한 겁니다. 다음 문제. 밑줄 친 왕 1119년 3월 1일 탑골공원에서 민족 대표 오타 아닌가요? 맞죠? 33인이 서명한 독립선언서 기미독립선언서가 낭독되었다. 이 공원에 있는 탑은 여러분 탑골공원이 옛날에 원각사터입니다. 우리 한국사 공부하면 원각사가 두 번 나오죠. 세조가 만들었던 절원각사와 1907년에 만들어진 미쳤어. 최초의 근대식 극장 원각사와 오케이? 그래서 여기서 은색의 치악산 등이 공연되었으나 1909년에 문을 닫고 1914년 일제강점기에 불에 탔다. 그렇게 공부하는 그 원각사. 근데 이름이 같아요. 그래서 세조가 원각사란 절도 만들고 여기에 원각사 10층 석탑을 만들죠. 이 원각사 10층 석탑은 고려 말에 경천사 10층 석탑의 영향을 받은 건 맞죠? 둘 다 10층이고 둘 다 대리석으로 만든 탑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원각사 10층 석탑이 지금도 탑골공원에 있습니다. 그랬을 때 지금 이 공원에 있는 탑은 왕이 세운 것으로 이 왕이 세조라는 걸 못 잡으면 이건 대체 이건 용납이 안 되는 상황이야. 세조 옳은 거 골라라. 우리나라 전쟁사를 정리한 동국병감은 문종 때 만들어지죠. 정확히 문종 때 김종서가 동국병감을 만든다는 거 병서 정도전에 진도, 세종 때 화통, 말 잘못할 뻔했습니다. 세종 때 총통등록과 역대병요, 문종 때 동국병감, 그 다음 성종 때 병장도설. 이게 세종이고 이거 문종이고 이거 성종이다. 이거 모르면 큰일 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문종 때 김종서가 만드는 동국병감은 날려버리시고 우리나라 역대 문장의 정수를 모아 동문선을 편찬했다. 자, 성종 동동동 세 개. 동국통감과
동려지 승남과 동문성까지 잡으셔야 되니까 여기는 성종. 그 다음 6조 직계제 실시했다. 6조 직계제는 딱 2명의 군주 태종, 이방원 그리고 수양대군 세조가 6조 직계제를 시행했다. 그래서 조선왕조 27명의 왕 중에 연산군 빼놓고는 가장 강력한 왕권을 행사했던 2명의 군주는 태종과 세조다. 이거 다 알고 있는 이야기. 정답 3번 가겠습니다. 한양으로 다시 천도했다. 무슨 말이냐? 한양으로 수도를 잡고 경복궁을 만들었던 건 태조 이성계 때 맞지요. 그런데 제1차 왕제의 난이 있었고 이래저래해서 2대 왕 정종이 왕이 되면서 개경으로 천도를 하죠. 그리고 정종이 왕자리를 자신의 동생 이방원에게 물려주게 되고 이방원이 태종이지 않습니까? 태종은 다시 한양으로 재천도하고 그 한양의 종로가에 시전 상인들 안치시켰다. 시정관을 형성했다는 것도 알고 계셔야 되고 이건 내가 은근히 시간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경복궁이 있고 창덕궁이 있으면 경복궁은 태조 이성계 때 처음 만들어졌다는 것보다도 실제로 흥선대원군이 복원했다가 더 많이 기출되고 창덕궁은 태종이 만들었지만 나중에 임진란 때 불탔고 나중에 광해군이 복원했다. 이 광해군이 더 많이 기출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만 이번에는 태종으로 시험에 나왔죠. 근데 어차피 공부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였다. 여기는 태종이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세조 고르는 문제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 내가 이거 난이도를 지금 하드렸습니다만 이 정도면 난이도를 좀 중정도 잡아도 될 것 같습니다. 아주 쉬운 문제는 아니었고 좀 생각을 해야 되는 문제긴 했습니다. 오케이 됐나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 지금 원각사란 절이 없기 때문에 이 탑골공원에 있는 탑 이름은 정확히 원각사 지10층석 탑이잖아요. 됐죠?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가위문에 대한 설명으로 오는 걸 골라라. 누가 뭐 글을 올렸어. 지방의 경우에 관찰사, 수령, 서울의 경우에 홍문관, 육경, 대관들이 모두 능력 있는 사람을 청거. 청거. 실제로 조선시대 인재 선발 방식, 과거가 있고 취재가 있고 그 다음 청거가 있고 음소도 있었지만 근데 청거하면 이제 현량과 딱 생각나면 좋은데 현량과라는 단어가 있을까요? 그 다음 대궐에 모아놓고 친히 여러 정책과 관련된 대책 시험을 치르게 한다면 인물을 많이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이는 역대 선왕께 사지 않으셨던 일이요. 한나라의 현량과 끝났습니다. 그럼 가인물 누굴까요? 조광조죠. 누구겠습니까? 그럼 조광조에 대한 그럼 조광조 업적은 조광조는 살인이다. 그래서 제가 이거 문제 하 선정했습니다. 이거 하 아닌가요? 아무리 읽고 현량과라는데 조광조인지 모르면 이거 공부 진짜 될 거야. 되죠? 그래서 조광조입니다. 그럼 조광조는 업적을 공부할 때 조광조는 살인이다. 조광조가 살인이라는 것만 계산하면 모든 업적은 조광조가 살인이기 때문에 살인들을 중앙정계에 많이 진출시키고자 청거 현량과 실시하자고 했고 조광조는 살인이다 보니 위정책사 사상을 가지고 있으니 소격설 혁파했고 살인이다 보니 승과를 폐지시켰고 살인이다 보니 향약을 보급하려고 했고 살인이다 보니 훈구파들 가짜 공신독 이름 올려놓고 국가 재정을 힘들게 하고 있는 걸 용납하지 못하겠다라고 위훈삭제 주장했고 살인이다 보니까 기묘 사화로 죽었고 살인이다 보니까 언론을 중시하여 삼사직과 이조 전랑에 나름의 여러 역할들을 부여했고 이런 게 전부 다 조광조 업적이라는 거 여러분도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물론 수미법 주장도 역시 살인이니까지만 이건 이해가 안 되면 그냥 단순하게 해도 되는 거고 하여간 그 조광조의 도학정치 우리가 공부를 많이 합니다. 근데 기묘사화로 탄압받았다. 정답 딱 떨어져 버리죠. 주초위왕 이야기 기묘하게 죽었다. 조광조 이야기. 조이제문을 사초에 실었다. 조이제문을 썼던 인물은 김종직이 있지요. 근데 이걸 사초에 실었던 건 김종직은 죽어 있었고 김종직의 제자였던 김일손이 실었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문정왕후의 수렴 청정을 지지했다. 여러분 일단 문정왕후의 수렴 청정을 지지했으면 누가 왕이 된 거야? 명종 때. 그리고 예를 들어서 문정왕후의 외척 윤원영 정도가 맞는 표현이겠죠. 이때 굉장히 많은 여러분 훈구 대신들이 수렴 청정을 지지했겠죠. 그런데 일단 조광조는 훈구가 아니라 살인이기 때문에 3번으로 갈 수가 없는 거죠. 그 다음 연산군의 생모 윤씨를 폐비한 더군다나 조광조는 명종 때 넘어가기 전에 중종 때 기묘사화로 죽었잖아. 그러니까 선지 3번이 정답일 수는 없고 연산군의 생모 윤씨를 폐비하는데 동조했다. 그럼 당시 상당히 많은 살인들과 훈구 대신들이 다 같이 동조합니다. 근데 실제로 연산군이 자기 엄마 죽음과 관련돼서 갑자사화 일으켰을 때 대표적으로
한 명의 같은 경우가 부관 참시 당한다는 거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 됐나요? 다음 문제 볼게요. 자, 5번. 아니 갑자기 선사시대 문제가 나왔습니다. 유적지 문제가 나왔습니다. 신석기 시대 유적과 유물을 바르게 연결한 것만을 모두 골라라. 이건 난이도 진짜 하여도 할 말이 없죠. 왜냐? 여러분 아슐리아형 주먹도끼가 무슨 경기도 연천 전곡리가 아니고 신석기 시대 유적지에 왜 나옵니까? 주먹도끼가 왜 나와요? 그럼 미송식 토기는 진짜 청동시대를 대표하는 토기고 이거 의주 미송리 아닙니까? 너무한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실제로 여러분 양양 오산이나 서울 암사동에 다 신석기 유적지니까 빗살무늬 토기도 발견될 수 있고 농경의 흔적도 보일 수 있고 뭐 원형의 움집도 보일 수 있고 막 그런 거죠. 맞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양양 오산리는 실제로 뭐가 가장 유명합니까? 신석기 유적지 중에 가장 오래된 유적지가 제주 고산리고 가장 오래된 움집이 발견된 게 양양 오산리다. 이게 공무원 시험의 선사 유적지 중에 가장 많이 기출되는 유형이잖아요. 맞나요? 맞아요? 사람의 얼굴을 흙으로 빚어 군 안면상이 출토된 것도 여기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서울 암사동은 뭐 대표적인 신석기 유적지니까 충분히 해결될 듯 하고요. 그래서 5번에 디귿하고 니을 날리면 아주 쉬운 문제. 정답은 기억 니은 가겠습니다. 됐죠? 다음 문제. 가시기 신라에 있었던 사실. 고구려 침략으로 한성이 함락되자 수도를 웅진으로 옮겼다. 여러분 문주왕이 웅진 천도하죠. 이때가 막 475년인데 이 연도가 실제로 크게 중요하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성왕이 사비로 도읍을 옮겼다 538년인데 연도가 중요하진 않죠. 성왕이 사비로 도읍을 옮긴 건 알고 계시죠. 그럼 지금 이 가시기는 실제로 만약에 지금 백제를 물어본다면 백제 문주왕 때 아버지 계로왕이 죽고 웅진으로 천도했고 성왕은 나름 자발적으로 사비 지금의 부여로 천도를 하는데 그럼 여기는 지금 웅진시대 왕이 들어가면 돼요. 그럼 진짜 문제가 깔끔합니다. 웅진시대는 문주왕 그 다음에 시험에 나올 만한 왕은 동성왕과 무령왕이 시험에 잘 나오죠. 그런데 이 시기 신라에서 있었던 사실을 물어봐 버렸어요. 근데 여러분 진왕의 모든 업적을 우리가 다 연도에 암기할 수는 없죠. 대가야를 정복했다. 황초령 비 혹은 마운영비 비열월주 설치한 이야기 아닙니까? 함경도까지 진출했다는 이야기죠. 거칠부가 국사를 편찬했다. 이게 선지 1, 2, 3이 전부 다 진흥왕이에요. 그럼 여러분 진흥왕과 성왕은 실제로 시가 좀 겹치죠. 그래서 젊은 진흥왕과 성왕이 함께 손을 잡고 한강 진흥왕은 상류를 성왕은 하류를 차지했으나 진흥왕이 성왕을 배반하고 한강 하류를 빼앗으니 성왕이 열받아서 진흥왕을 응징하려다가 관산성에서 전사했다는 거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나오는데 지금 성왕이 사비로 도읍을 옮기기 전에 있었던 일인지 아닌지 솔직히 알기가 어렵죠. 근데 지금 여기가 진흥왕인데 딱 하나 이렇게 법흥왕이 나옵니다. 그럼 땡큐죠. 선생님이야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한국사를 가르치는 걸로 먹고 살았던 입장이기 때문에 성왕이 사비로 도읍을 옮긴 건 538년이고 2차전에 순교로 불교가 공인된 건 528년이니까 연도로도 암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미쳤습니까? 수망사 공부하신 분들이 이렇게 이 당시 고대 왕들 그리고 고려 왕들 조선 왕들의 업적 하나하나 연도를 어떻게 암기한단 말입니까? 그 올바른 공부법이 아니라고 제가 여러 번 이야기했죠. 연도는 철저하게 근현대사 쪽만 가서 제대로 암기하시라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다 진흥왕이고 하나가 법흥왕이야. 그리고 제가 이래저래 해가지고 연표를 좀 그리잖아요. 왕들 4세기, 5세기, 6세기. 그럼 성왕보다 살짝 앞에 있는 게 법흥왕인 거 알고 계시잖아. 그럼 당연히 여기는 법흥왕이 들어갈 것 같지 않습니까? 이렇게 푸는 거 외에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아 선생님 연도 다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이구 산에 들어가서 한 1년, 2년 연도 만에 여기다 오시렵니까? 불가능합니다.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풀어야 되는 문제가 맞습니다. 그래서 6번의 정답은 4번. 7번 시기별 대외 교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백제 놀이사치가 일본의 불경과 불상을 점하였다. 정확히 백제 어느 왕 때입니까? 성왕 때. 그럼 맞는 거고요. 통일신라 장보가 청해진을 설치했다. 맞죠? 흥덕왕 때 장보가 청해진을 설치하고 통일신라 이야기 맞습니다. 청해진은 지금의 완도고요. 고려 예성가하고 병난도 국제항으로 번성했고 여기 아랍의 상인들 들어왔죠. 조선 명과 교류에서 중간계시 여러분 보세요. 중간계시 어디야? 우주죠. 자 책문우씨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압록강 넘어가지고 쌀이나무로 이렇게 담벼락을 치는데 축구장 몇 개 크기고 근데 내가 뭐라고 했습니까? 여러분 개시무역이 공무역이고 후시무역이 사무역인데 아니 조선 전기도 고려시대도 혹은 통일신라도 공무역, 사무역 행해집니다. 시험지 조금 어렵게 공부하면 고려가 유독 사무역을 금지하려고 했다. 그게 시험에 좀 기출되었던 건데
아니 그냥 어찌 되었든지 간에 조선 후기 가서 공무역을 개시무역이라고 하고 사무역을 후시무역이라고 한다. 그래서 개시나 후시라는 단어가 나오면 무조건 조선 후기임을 명심해라. 근데 여러분 중간 개시나 책문후시가 더군다나 이 위치가 의주인데 이게 조선 후기면 그때 명나라가 있습니까? 청이겠습니까? 청이지요. 이런 문제 때문에 난이도가 4항이다라고 해버리면 안 되는 거죠. 더군다나 1, 2, 3은 완벽하게 맞는 문장이기 때문에. 정답 4번. 난이도 중. 됐나? 다음 문제 갑니다. 자, 우리나라 세계 유산과 세계 기록 유산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 이걸 제가 지금 난이도를 상 드리긴 했습니다. 일단 여러분 공주가 세계 문화유산이 뭐가 있나 그러면 안 되죠. 백제 역사지구. 그래서 공주와 부여에 여러 백제 관련 뭐 공산성 혹은 부여의 부서산성 낙하암 뭐 능산이고분군 공주의 송산이고분군 다 백제 역사지구 맞죠. 근데 공주 송산이고분군에 여러분 공주의 송산리, 부여의 능산리, 송능 이거 진짜 꼭 잡으라고 여러분 말씀드렸고 이 송산이고분에 7개의 무덤이 있는데 7개 중에 1호분부터 5호분까지는 굴식돌방 무덤이고 6호분이 벽돌 무덤이고 그리고 7번째 발견된 것도 벽돌 무덤이에요. 근데 6호분 전부 다 도굴된 상태로 발견된 벽돌 무덤이고 이 7호분이 도굴이 안 된 상태로 발견되었고 무령왕릉 지석을 통해서 무령왕과 무령왕의 부인이 묻혀 있었음을 알 수 있게 된 거. 그래서 이거 5개가 굴식돌방 무덤, 이거 2개가 벽돌 무덤인 거 맞잖아요. 공주면 분명히 백제 역사지구니까 세계 유산과 관련된 설명으로 지역적으로 맞는 거고 근데 벽돌 무덤을 전축분이라고 또 이야기하잖아요. 이거 알 거 아닙니까? 그래서 6호분과 무령왕릉 7호분이 있었다. 기억은 동그라미 쳐야죠. 그러니까 기억이 없으면 일단 날려야 됩니다. 이제 여러분 솔직히 니은 너무 어려웠습니다. 제가 양산 통도사를요 2번이나 갔음에도 불구하고 금강계단 불사리탑이 있는지 기억이 잘 나지 않습니다. 좀 오래됐어요. 최근 갔다 온 게 10년이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저에게도 어려운 내용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최소한 재작년쯤에 산사 7개, 절 7개가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됐다. 와 7개 제대로 돼야 되는데 저는 나름대로 암기법이 있거든요. 이거 두 문자로 암기하진 않았습니다. 항상 그 13세기 목조 건축물 이야기할 때 봉정사 극락전, 부석사 무량수전 이렇게 2개 붙이고 이름이 지랄 같았던 마곡사라는 절이 있고 원래 통도사는 상당히 유명한 절이에요 실제로. 그리고 서남사, 제가 가장 좋아했던 송강사에서 서남사 넘어가는 그 조계산 이야기할 때 그 서남사가 나오는 거고 법주사 팔상절 할 때 이렇게 하나 나오는 거고 여러분은 잘 모르시겠습니다만 저기 땅끝마을 해남에 가면 대흥사라는 절이 있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 저희 부모님과 다녀왔던 절. 저는 이 7개 절을 실은 마곡사 빼고는 지금 다 가봤습니다만 이렇게 7개, 산사 7개가 들어가요. 그러니까 통도사가 들어가면 실제로 이게 통도사인지 아닌지는 이건 소망사 내용이 아닙니다. 통도사에 계시는 스님들만 알아. 예? 그랬을 때 이걸 동그라미 쳐야 될 것인가 말아야 될 것인가 고민하는데 일단 3개가 동그라미 왠지 치고 있으니까 느낌이 뭔가 오지 않나요? 좋아요. 그래서 실제로 이런 경우는 아무리 한국사를 공부 많이 해도 세모 칠 수밖에 없는 선지입니다. 넘어가야죠. 기억은 확실히 맞고 니은은 세모고 그 다음 남한산성이 세계문화유산이라는 건 다 알잖아. 그럼 디귿은 완벽하게 들어가야 되는데 디귿 없는 거 이제 1번은 날려주시고 그 다음 니을. 여러분 승정원 일기는 역대왕의 훌륭한 언행을 실록에서 아하 이거 문제 어려웠구나. 나이도 상 드려도 제가 상이라고 했던 거 참 다행입니다. 이 문제 어려울 수 있었겠다. 왜냐하면 세계 기록유산을 여러분이 그냥 단순암기를 하고 있었으면 승정원 일기는 세계 기록유산, 비변사 등록은 세계 기록유산이 아니야 하고 시험에 많이 기출되잖아요. 근데 승정원 일기가 나오니까 세계 기록유산 리을 동그라미 했다면 큰일 나죠. 승정원이 뭔지 알 거 아닙니까? 실제로 승정원을 독립기구로 만들어준 건 사관원을 독립시켰던 태종이방원이거든요. 물론 태종이방원의 업적으로 사관원 독립이 많이 기출되고 승정원 독립은 거의 기출이 안 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런데 이 승정원이 고려시대 중추원의 승선들이 독립기구로 그래서 여러분 모여져서 만든 게 승정원이고 조선에서 의금부와 승정원은 왕권 강화기구다. 이거 알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이제 승정원인데 승정원은 왕의 비서기구예요. 막말로 여러분 승정원의 승지와 육조가 연계되어 운영되었다. 이런 내용이 시험에 나오죠.
여기 짱이 도승지가 있고 그 다음 자승지, 우승지, 좌부승지, 우부승지, 동부승지 막 이렇게 6명의 승지가 있잖아. 지금으로 치면 대통령의 비서실장과 각 뭐 경제수석, 정무수석, 뭐 홍보수석 그런 수석들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거는 왕의 비서기구인데 여기 내용을 봐. 역대 왕의 훌륭한 언행을 실록에서 뽑아서 만든 사서다.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해서 실록 중에 후대 왕에게 교훈이 될 만한 책으로 만들어진 건 이게 공무원 한국사에서만 많이 나오는 세조의 국조보감이잖아요. 은근히 많이 언급되죠. 그래서 여러분 내용이 틀린 거야 니을이. 그러니까 니을을 잘 봤으면 이렇게 되면 여러분 봐. 니을은 세모야. 그 다음 디귿은 완벽히 들어가야 돼. 디귿은 완벽히 들어가야 돼요. 근데 니을은 또 완벽히 틀렸어. 그럼 정답은 세모 니은이 맞는가 보구나. 기억은 맞으니. 이렇게 해가지고 3번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인정. 제가 이번에 지금 21년 국가직 한국사 시험 문제 중에 진정 난이도 상 문제는 아까 내가 4개 잡긴 했습니다만 이제 곧 만나게 될 발해 문제와 이 문제밖에 없었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쉽지는 않았네요. 제가 풀어보다 보니. 맞죠?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만약에 20문제 중에 한 12문제 정도 나와버리면 이제 20분 안에 여러분들이 문제를 못 풀게 됩니다. 이거 한 문제 푸는데 1분 정도는 시간이 분명히 걸렸을 겁니다. 오케이? 인정. 다음 문제. 이 문제. 와, 그러니까 8번에서 이렇게 난이도 상 문제 만나고 9번에 가서 입이 떡 벌어졌을 것 같은데 이거 뭐죠? 이게 왜 역 같은 문제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은 발해 수도에 대한 답사 계획이다. 각 수도에 소지하는 유적에 대한 탐구 활동 옳은 것만 모두 골라라 그랬습니다. 이게 뭐냐면 도나. 이 도나도 어려워. 근데 어쨌든 간에 발해는 동모산의 대조영이 건국했다는 건 다 알아. 그래서 발해 수도 이동을 먼저 한번 써볼까요? 동모산에서 건국이 되죠. 그리고 수도가 중경으로 갑니다. 중경에서 상경으로 갑니다. 상경에서 다시 누가 동경으로 가요? 문왕이 또 동경으로 가죠. 동경으로 갔다가 성왕이 다시 이렇게 상경으로 온다는 이 순서는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죠. 근데 여기 봐봐. 중경으로 갔다는 건 무왕이 갔다고 해도 수험항사에는 맞는 거고 문왕이 갔다고 해도 맞는 거 아닙니까? 맞죠? 그런데 중경에서 상경천도는 누가 뭐라 해도 문왕이죠. 그래서 실제로 시험에 가장 많이 기출되는 건 발해 수도 중경에서 상경을 천도했던 건 문왕이고 이 상경의 주작대로 만들었다. 이건 다 안단 말이죠. 그리고 문왕이 늙어 죽기 직전에 일본과의 관계를 고려해서 동경으로 잠깐 갔다가 동경 수도가 1년이었어. 그런데 바로 문왕 다음 성왕이 다시 상경으로 왔고 상경이 발해가 멸망할 때까지 발해 수도예요. 자, 이 과정을 보시면 기억 동모산, 중경, 상경, 동경, 상경. 이거는 캐치가 된단 말이죠. 동모산, 중경, 상경, 동경 여기까지는 잡았어야 돼. 그러면 문제를 합리적으로 냈으면 이게 동모산이고 중경이고 상경이고 동경이다만 알아도 문제가 풀렸어야 돼요. 근데 그걸 캐치해도 문제가 안 풀리니 진짜 어려운 문제지. 왜? 아니 기억이 동모산인지 알았는데 정효공주 무덤을 찾아. 그럼 여러분들 여기 용두산도 나오니까 지금 돌아버리죠. 제가 어떻게 암기시켰죠? 육정산하고 용두산 고분군인데 육룡이 나르샤 해갖고 육정산 용두산. 그 다음 정해공주묘가 있고 정효공주묘인데 문왕의 둘째 딸과 넷째 딸인데 해요 해가지고 이렇게 선후관계를 잡았죠. 그러면 정효공주 무덤을 찾아 벽화에 그려진 인물들의 복식을 탐구하고자 한다. 그럼 여러분 정효공주 무덤이 여기 보시면 시험지에 화룡이라고 돼 있는데 화룡 중국 발음으로 허이룽 여기 니은이 정효공주 무덤이 있는 용두산 고분군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솔직히 용두산 고분군에 정효공주묘가 있었고 실제로 시험에 나오는 포인트는 정혜공주는 고구려 굴식돌방 무덤 모주린 구조가 보인다. 정효공주는 당의 영향을 받은 벽돌 무덤이다. 이게 시험에도 잘 나오는 거 아닌가? 아니 묘지석 내용에 독일적 요소가 보이는 건 둘 다 마찬가지죠. 물론 정해공주 묘에는 돌사자상도 발견되었죠. 그러니까 여기는 고구려, 여기는 당의 영향을 받았다. 여기는 굴식돌방 무덤이고 여기는 벽돌 무덤. 그게 중요한 건데 아니 이 용두산이라는 것도 단어적으로 시험에 나오기 때문에 어거지로 이렇게 암기를 해놓은 건데 용두산이 지금의 위치가 어디냐고 물어봐 버리고 실제로 발해 두 번째 수도 니은 중경에 용두산 고분군이 있었다. 이건 너무한 문제 아니냐고요. 이걸 어떻게 풉니까? 수험항사 공부하신 분들이. 선생님은 20년간 가르치다 보니까
육정산 고분군은 돈화현, 용두산 고분군은 여기 활용, 허이룽 이걸 전혀 알아요. 그러니까 허이룽으로 알고 있지 나도 활용으로 알고 있진 않아. 허이룽이 중국 발음 원어니까. 이건 지금 그 중국 애들 글자를 우리식으로 한자 발음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출제해버리니까 기억이 맞았는지 틀렸는지가 알고 푸는 친구가 과연 있었을까? 내가 볼 때 없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문제는요. 그래서 문제풀이를 많이 하고 시험장에 들어갔는데 이런 문제를 만나면 당황하지 않는 거지. 왜? 아, 문제가 진짜 싸가지 없는 문제구나. 이런 싸가지 없는 문제. 어떻게 풀어? 그 다음 니은 보시면 용두산 니은이 어디 있어? 그렇죠. 그럼 봐봐. 요령껏 풀 수 있었겠네. 아까 내가 이것도 얘 벽돌무덤이라고 했는데 기억이 정효공주고 니은 용두산 고분군 벽돌무덤. 아니 기억하고 니은 둘 중에 하나는 죽었다 깨나도 틀려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되죠? 정효공주묘 용두산에 있어. 용두산 고분군은 정효공주묘가 유명해. 그랬을 때 내가 방금 이야기했잖아. 허이룽의 용두산 고분군. 그러니까 니은을 일단 동그라미 쳐야지요. 그 다음 얘가 상경이라는 건 다 알아. 근데 물론 여러분 지금 이게 허이룽 이걸 몰랐기 때문에 여러분은 어디에 동그라미를 쳐야 될지 알 수가 없다고. 이건 수험학사 뭐 10년 공부해도 여러분 몰랐을 거라고. 10년 공부하면 저처럼 이렇게 이 정도는 좀 알았을까? 자, 근데 이제 디귿은 확실히 여러분 오복로 성문터 저 만주벌판 헤매고 돌아다녔습니다만 저도 몰라. 이거 안다라고 하면 어떤 역사 선생님이 안다라고 하면 이거 거짓말이야. 성문터를 찾아 성의 구조를 근데 당의 장안성과 비교해본다. 당나 장안성을 본따서 주작대로 만들었던 게 문왕이 천도했던 상경의 성문 아닙니까? 맞죠? 주작대로. 근데 여기가 지금 디귿이야. 디귿이 상경인 건 알아. 왠지 주작대로 디귿 맞다라는 느낌이 와야죠. 정답이 이렇게 떨어집니다. 그 다음 이제 동경인데 여러분 정혜공주 무덤을 찾아. 정혜공주 무덤이 여기에 있어요. 돈화에. 내가 아까 돈화현 그랬잖아. 그래서 정혜공주 무덤을 찾아 고구려 무덤과 기술을 탐구한다. 와, 진짜 이거는 지도상으로 육정산 고분군과 용두산 고분군을 찾아야 되는 거고 또 그렇지 않아도 육정산이 정혜공주묘고 용두산이 정효공주묘라는 걸 캐치하는 게 쉽지 않은 상태에서 이걸 찾아야만 하니 이거 죽자는 거지. 그래서 9번의 정답은 3번 가겠습니다. 어려웠던 문제. 아주 어려운 문제. 다음 문제. 10번 다음 상소문을 올린 왕 때 있었던 사실입니다. 10번까지 풀고 잠깐 제 연구실에서 촬영한 걸 본사에 보내야 되기 때문에 한번 끊겠습니다. 석교를 행하는 건 수신의 근본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채승로의 시무 28절 공부할 때 불교는 수신의 근본이요. 유교는 치국의 근본이다. 근데 여기는 약간 좀 다른 리국이란 표현을 썼고 석교, 석가의 종교 불교죠. 불교를 행하는 건 수신의 근본이요. 유교를 행하는 건 이국의 근원이다. 여기만 보고 이거는 채승로의 시무 28조고 지금 그럼 고려 성종 때고 고려 성종과 관련된 내용 골라라. 양경과 12목에 솔직히 양경 그러면 여러분 12목 당시 성종 때 양경이라는 이 표현은 좀 어렵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개경이 있었죠. 근데 태조 왕건이 평양을 서경이라고 칭했죠. 이 성종이 동경을 경주를 동경이라고 하면서 삼경제가 완성되었는데 너무 어렵게 가잖아. 이때 이 두 개가 있었나 봅니다. 그래서 양경과 12목에 상평창을 설치했다. 여러분 성종의 업적으로 상평창 설치, 의창 설치 다 성종인 거 알고 계시나? 고려 성종 이거 알았으면 정답 1번 그냥 그대로 떨어지는 거 아닙니까? 쉽지는 않았겠다. 근데 균여, 귀법사 주지로 삼아 불교를 정비했다. 보살의 실천행을 강조했던 균여, 보현시범가를 남겼던 균여, 광종 때 물인 거 다 알고 계실 거고 국자감에 칠제를 두었다. 그럼 여러분 예종 때 양영고, 칠제, 청영각, 보문각 이건 모르면 난리 나는 거 아닙니까? 예종이고 전지와 시지를 지급하는 전식과가 처음 시작됩니다. 경정 전식과예요. 그러면 경종인 거 알고 계실 거고 그래서 정답은 1번. 자 10번까지 이렇게 풀고 한 판 끊었다가 11번부터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11번부터 보겠습니다. 이승만 정부의 경제정책 옳지 않은 것 골라라. 이거 난이도 하좋네요. 한미원조협정 자체가 1948년인데 이 연도가 이것 자체가 시험에 많이 나오진 않지만 그 이후에 이제 잉여농산물 처리법 그래가지고 300산업 발달했던 것도 역시 이승만 정권인 거 알고 계실 거고 내가 여러 번 강조하지 않습니까? 48년 9월에 반민법, 49년 6월에 농지개혁법, 49년 12월에 기속재산 처리법
농지개혁법은 49년에 만들어지고 농지개혁이 50년부터 출발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 이승만이죠. 그런데 이건 너무한 거 아니야?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수립된 건 장면 내각이고 출발은 1962년 박정희 군정 때라는 거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무슨 추진이야. 그래서 말도 안 되는 이야기. 이런 거 틀리면 진짜 큰일 납니다, 여러분.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중일전쟁 이후 조선 총독부가 시행한 민족말살 정책인데 이거는 보통 이제 정치파 공부할 때 1910년대 무단 통치기, 20년대 소위 문화 통치기, 30년대 이후에 민족말살 통치기, 그리고 경제로 공부할 때 10년대는 토지조사 사업, 20년대부터 산미증식 계획, 30년대 초반에 병참 기지화 정책과 남면 북양 정책, 30년대 이제 후반에 가서 총동원령 막 이렇게 공부합니다만 민족말살 정책이 아닌 것을 골라라라고 할 때 아침마다 궁성요배를 강요했다. 그 다음 민족말살 통치죠. 다 민족말살 통치예요. 근데 이건 남면 북양 정책은 민족말살책이라고 하기는 그렇고 남쪽에서 면화, 북쪽에서 양 그래가지고 공업 원료를 한반도에서 확보하자는 어찌 보면 경제적 수탈 정책이지요. 그래서 이거는 시기적으로는 같아요. 좌중일전쟁 이후야. 그러니까 엄밀히 따지면 여러분 중일전쟁은 37. 와. 민족말살 정책이라고 보기도 어렵지만 시기적으로도 차이가 있죠. 지금 얼핏 대충 풀다가 넘어갈 뻔했네요. 중일전쟁은 37년이죠. 그러니까 남면 북양 정책은 34년이에요. 이 34년을 어떻게 기억하냐? 산미증식 계획이 15년 계획으로 전개된다는 이야기 들어본 적 있나? 산미증식 계획이 1920년부터 34년까지 가서 일본의 부족한 쌀을 조선에서 확보하겠다는 게 산미증식 계획인데 산미증식 계획이 끝나자마자 바로 이 해에 남면 북양 정책을 시행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문제상으로 중일전쟁 이후라는 표현이 있기 때문에 이건 연도로도 쉽게 풀 수 있는 문제죠. 남면 북양 정책을 34년 하고 알았으면 연도도 문제가 풀리지만 또 하나 남면 북양 정책이 민족 말살 정책은 아니죠. 민족 말살 정책이라고 하면 황국 신민화 정책 하에서 궁성요배, 신사참배 강요, 조선어, 조선 역사 금지시키고 황국 신민서사 강제로 암송시키고 이런 것들이 바로 황국 신민화 정책이죠. 창씨개명하고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정답은 3번 가야 됩니다. 다음 문제 갈게요. 밑줄 친 조약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걸 골라라. 1905년 8월 4일 1905년이면 우리는 일단 을사능력 강조 체결하고 외교권을 빼앗긴 그 해인데 우리가 앉아있는 곳은 세계모 힐의 대기실, 루즈벨트 저택. 세계모 힐은 루즈벨트의 여름용 대통령 관저로 3층 저택. 대통령과 마저 나는 말했다. 감사합니다. 각각 저는 대한제국 황제 친필 밀서를 품고 지난 2월에 헤이장가를 만난 사람이다. 그 밀서에 우리 황제는 1882년에 맺은 조약의 거중조정. 이거는 밑줄 친 조약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이거는 헐버트가 고중의 특사로 미국의 대통령 루즈벨트를 만났을 텐데 82년이면 이모년이죠. 이모군란만 생각하면 안 되죠. 82년에 조미수호 통상조약이 있었죠. 조미수호 통상조약이 82년 5월이고 이모군란이 6월인데 실제로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사건이지만 선후관계 조미수호 통상조약이 먼저입니다. 이때 맺은 조약의 거중조정, 조선과 미국 둘 중에 한 나라가 국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하게 되면 다른 나라들 다 제껴두고 서로 간에 먼저 돕는다. 그래서 그 조약은 바로 조미수호 통상조약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옳지 않은 것. 영사재판권, 조미수호 통상조약 역시 불평등조약이죠. 강화도조약의 불평등조약은 해안측량권과 치외법권이었다면 조미수호 통상조약의 불평등조약은 최국대우와 치외법권이다. 치외법권이 다른 말로 영사재판권 맞습니다. 그래서 진작 제가 방금 그랬죠. 이 선후관계 많이 안 물어보고 개연성은 없지만 알고는 계셔야 된다. 근데 젠장 이게 정답이었네. 이것 때문에 이게 체결됐다는 건 말이 안 되지. 더군다나 이모군란은 1880년대 초반 민비정권의 개화정책에 대한 반발로 구식군인들이 봉기했고 흥선대원군이 그냥 재집권했던 사건인데 이거하고 조미소통상조하고 대체 무슨 상관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굳이 시기를 몰라도 이모군란을 계기로 체결됐다 이건 아니다. 불평등조약 내가 2개 이야기했죠. 치해법권하고 최국대우. 그리고 당연히 2차 후신사 김홍집이 1880년에 가지고 들어온 황중선의 조선 책략이 영향을 끼친 건 다 알고 있는 이야기. 그래서 내가 난이도를 중 드렸습니다. 오케이? 2번 해결됐고 다음 문제.
고려시대 향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 모두 골라라 그랬습니다. 이런 문제가 제일 어렵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야 봐봐. 일단 이러면 좀 기억은 맞을 것 같다는 느낌이 들지 않나요? 일단 선지만 보고 그럼 이러면 참 자 기억은 다 맞을 것 같은데 기억은 왠지 거의 그래요 솔직히. 아니면 아주 문제가 쉬우면 기억이 확실히 틀리면 니은 정답인데 이게 진짜 짜증나는 거지. 이런 식으로 문제가 기출이 되면. 부호장이야 향리는 사신간의 향독을 받았다. 이것도 문제가 조금 그래요. 왜냐하면 호장과 부호장이 있죠. 이 호장과 부호장이 뭐야? 상층 향리라고 해요. 향리들 중에 우두머리. 그래서 향리들 중에 우두머리 향리의 자제들은 상층 향리의 자제들은 혹은 호장과 부호장의 자제들은 고려 최고 과거 시험인 제술과의 응시가 가능했다. 바로 이 호장, 부호장, 상층 향리의 자제들이 과거를 통해서 신지 사대부가 되는 거야. 고려 말에.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 사신관 이야기할 때 물론 경순왕 김부가 경주의 사신관이 되었다는 거 알고 계시죠? 그리고 태조 왕건이 사신관 제도를 실시했다는 거 알아? 근데 사신관은 호장에 대한 추천권과 부호장이야 향리에 대한 임명권을 가지고 있다. 이 문장은 여러분이 암기하고 계셨어야지. 그럼 자, 정확히 호장은 추천권만 가지고 있어. 우리 동네 호장은 이 사람이 어떠하신지 왕이 결정하는 거야. 근데 부호장이야 임명권은 실제로 사신관이 가지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솔직히 사신관은 호장, 여러분 그 지역의 힘이 가장 센 호족을 감시하자고 사신관이 만들어진 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호장도 어느 정도 감시한다고 봐야죠. 그러나 호장은 추천권만 있고 부호장이야 향리는 임명권까지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부호장이야 향리는 이거의 감독을 확실하게 받는다. 이건 틀릴 수가 없는 문장이에요. 여기서 호장은 들어가면 맞아 틀려? 그건 일단 별개의 문제고. 이해되십니까? 그 다음 여기 또 상층 향리란 말이 있네. 과거로 중앙 관직에 진출할 수 있다. 고려말 신진 4대부도 향리 자제가 많으니까 당연히 맞는 문장. 그 다음 일부 향리 자제들은 기인로 선발돼요. 고려시대 기인제도 있었죠. 기인제도가 지방 향리 자제를 인질로 붙잡고 있는 제도라는 거 알고 계시죠? 그러니까 향리 자제들이 기인로 선발되어 개경으로 보내졌다. 이건 통신라 상수의 제도를 그대로 본딴 거 아닙니까? 역시 태조 왕건 때죠. 동그라미, 석현, 이거 니을 동그라미 못 치는 사람은 진짜 할 말 없습니다. 고려시대는 주연보다 지방간이 파견되지 않은 속현이 훨씬 더 많다는 거 알고 계시죠? 그럼 이건 완벽히 맞는 문장. 그래서 1번하고 2번은 죽었다 깨어나도 답이 될 수 없어. 그러니까 아무리 어려운 선지라고 하더라도 확률 50%까지는 끌고 갈 수 있어야만 하는 겁니다. 이해되나요? 그래서 이 문제가 조금 어려웠다. 난이도 상 드렸습니다. 다음 문제. 밑줄치니 농법. 여러분 실제로 보기 자료에 굉장히 잘 나오는 농법이에요. 임원경제지면 19세기의 세조정치기에 농촌생활 백과 사전이고 이거 서유구가 만들었다. 서유구 아빠가 서호수다. 서호수는 해동농서를 썼다. 이거 모르면 큰일 나는 거죠. 이 농법 기정하게 여기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두 땅의 힘으로 하나의 모를. 여러분 두 땅의 힘, 모판, 뭐 잘 자라다가 모 내기 다시 이양법에서 실제 논으로 가잖아. 두 개의 땅의 힘으로 모를 길러요. 그럼 이 모자 모내기예요. 이양법이야. 이양법. 여러분 농사직설이 우리나라 최초의 농서이자 이양법 속에 선 거 그거 모르면 어떻게 합니까? 그거 세종 때 정초 농부들의 경험담 바탕으로 자주적인 농서. 그 다음 꼬랑에 작물을 심도록 했던 건 농종법을 견종법으로. 이게 반농사 이야기죠. 여기가 이랑의 씨를 뿌리는 거고 견종법이 꼬랑의 씨를 뿌리는 건데 조선 전후기에 이런 모습이 다 보여요. 그렇지만 반농사에서 가장 일반적인 농사법은 농종법 실시라는 걸 알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고랑의 작물을 심도록 하였다. 이건 견종법 반농사니까 이양법이 아니죠. 그 다음 경대전에 수령칠사 항목에서도 강조됐다. 수령칠사 제가 암기하라고 안 했습니다. 근데 농사를 장려해라 이런 표현이 있지만 대놓고 조선 종기의 이모작. 왜냐면 여러분 이양법이 고려 말에 남부지방 지금의 경상도에서 처음 시행되었습니다만 전국 실시된 건 조선 후기야. 전국 실시되기까지 200년 300년의 시간이 걸렸던 이유는 뭔데? 조선 정부가 금했기 때문입니다. 조선 정부는 왜 금했어? 봄에 가뭄이 들면 이양법 하려다가 비가 오지 않아서 논에 모내기를 하지 못해 굶어 죽을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정부가 봄가뭄 때문에 금지시켰는데 수령칠사로 대놓고 이 양법을 장려하거나 이런 내용이 있었겠냐고. 없어요.
그렇다고 수행칠사 내용을 다 암기하실 겁니까 앞으로? 이렇게 나오는 경우의 수가 별로 없는데 직파법보다 긴매기 노동력 80%가 사라지기 때문에 한 사람이 모내기만 십시일반으로 해주면 5배 농경지를 농사 지을 수 있다. 광작이 가능하다. 그 내용 안다라면 이것도 풀 수 있는 문제여야죠. 결코 어려운 문제는 아닙니다. 이항법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해를 해야 풀 수 있는 문제, 좋은 문제였습니다. 밑줄진 이 헌법 한 사람의 집권자와 긴급조치 끝났다. 이런 거 쉽다. 이거 솔직히 너무한 거 아닌가? 그럼 여러분 1972년 유신, 박정희는 79년에 죽지만 실제로 유신이 끝난 건 80년 8차 기원으로 끝나지 않습니까? 그럼 이 헌법이 시행된 시기, 부마 민주항쟁이 일어났다. 끝. 솔직히 난이도 하드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게 79년인지 모르면 어떡해. YH 무역사건, 시민당 당사 농성, 김영삼 재면, 부마 항쟁, 11.6, 12.12까지 다 79년 아닙니까? 그 다음 원래 시험에 잘 나와요. 68년에 국민교육원장 혹은 향토예비군 장설. 4.13 부대 알고 계셔야 되고 1.1 사태 다 이때입니다. 7.4남북 공동성명 이것 때문에 7차 개헌하게 되죠. 맞죠? 통일군이 딱 조성시켜놓고 남북과의 독재 권력을 강화시키잖아. 7차 개헌 내용에 이제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밑줄진 헌법이 시행되는 시기면 이거 직후 상황입니다. 여러분 6.3시 가운데 좀 있어야 됩니다. 6.3시 주동자 이명박이다. 제가 이론 강의 때 이런 재밌는 이야기도 합니다만 64년에 6.3시죠. 민족적 민주주의를 장래한다. 잡아야 될 거 아닙니까? 64년 한일 수교 반대하는 그러니까 시기적으로 정답 1번 이건 아주 쉽게 풀어야 되는 문제고요. 다음 문제 밑줄진 회의 2천만이야. 그럼 거의 일제강점기라고 봐도 될 것 같고요. 광복이야. 진짜 일제강점기인가 알 수 있죠. 기도하고 선언하라. 본 대표 등은 국민이 위탁한 사명을 받들어 국민적 대당에 힘쓰며 독립운동에 나아가야 될 방향. 제가 국민대표회의를 이야기할 때마다 임시정부에 나아가야 될 방향에 대해서 그러니까 문제를 많이 풀다 보면 왠지 국민대표회의 같은 느낌이 드는데 솔직히 다른 큰 힌트는 없어요. 어쩔 수 없잖아. 광복 2천만 일제강점기에 국민 위탁한 사명을 받들어 국민적 대단계를 힘쓰며 독립운동에 나아가야 될 방향을 확립해 통일적 기관 아래 대우를 암송하고자 하노라. 국민대표회의 말고 뭐겠냐고. 근데 대한민국 건국령이 상정된 건 1941년 이건 충칭 임시정부죠. 국민대표회는 1923년이잖아. 박은식 임시대통령으로 선출되었다. 여러분 이승만의 위임통치청원서 때문에 국민대표회의가 시작이 됐지요. 그리고 이승만은 1925년에 탄핵되고 1925년에 2대 대통령으로 박은식 선생님이 취임하시자마자 이제 아프시니까 사임하시고 박은식 선생님이 26년에 돌아가시죠. 지금 밑줄진 회의에 있었던 사실 조선혁명당 이건 너무한 거 아니야? 민혁이 조민혁이가 아니에요. 민족혁명당 조선민족혁명당이 아니라 조선혁명당이야. 이거는 여러분 삼부통합운동 여러분 이거 진짜 솔직히 연도가 어렵죠. 저 동북만주의 혁신회 남쪽에 국민부 대세요. 여기는 한국 독립당 산하의 독립군 여기는 조선혁명당 산하의 조선혁명군 그래서 여기는 지청천의 한국독립군 여기는 양세봉의 조선혁명군 그러는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가 이제 여기 연도를 이야기할 때 우리가 20년대 후반에 삼부통합운동 그래서 불완전하게 통합했다. 혁신회와 국민부 30년, 31년 저는 이렇게 가거든요. 그럼 조선혁명당은 30년이야. 근데 여러분 어지간하면 내가 30년대 초반 무장투쟁 공부할 때 이 조선혁명군 양세봉은 중국의 의용군과 연대하여 영릉가와 흥경성에 승리했다. 이렇게 시험 공부해야죠. 지청천의 독립군은 중국의 호로군과 연대하여 쌍성보 사도하자 대전자령 이게 중요하지. 실제로 이 조선혁명당이 1930년에 만들어졌다는 연도는 크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리고 실제로 국민대표회의와 하등의 상관이 없고. 근데 선지 4번을 보면 임시정부를 대체할 새로운 조직을 만들자. 국민대표회의에서 창조파와 개조파의 대립이 있었으면 개조파나 안창호가 이끌면서 이승만의 위임통치청원서 이승만의 외교독립론의 문제점은 인정하지만 현재 임시정부 인정하고 존중하고 잘못된 건 고쳐나가자 이게 개조파고 창조파는 야 외교독립하자고 상해로 임시정부를 통합 수립했더니 이승만의 외교독립론이 있다고라는 거 다 들통났으니 이제는 만주나 연해주로 가서 새롭게 무장투쟁할 수 있는 임시정부를 새롭게 만들자 새로운 조직 만들자 이거 창조파에 대한 설명이고 창조파는 신초가 이끌었고 정답이죠. 되시나요?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였어요.
그러니까 무슨 회의야, 회의. 국민대표 회의에 대한 설명이었고 국민대표 회의를 굉장히 좋은 사례로 생각할 수 있는 문제를 출제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법령에 따라 시행된 사업, 토지조사 사업이죠. 더 이상 볼 것도 없죠. 1912년부터 1918년까지 있었죠. 그래서 빵 하고 3.1운동이 일어나죠. 아, 농상 공부를, 이런 표현이 어렵죠. 한국 공부할 때 주무기간. 이건 농업, 상업, 뭐 공업? 이런 농상 공부가 새롭게 있어요. 여러분 총독부 산하에. 근데 이런 말이 좀 여러분 어렵겠습니다만 토지조사 사업은 토지조사국이 주무기관이었지. 토지조사국이 1910년에 만들어지고 토지조사령이 1912년에 만들어지니까. 그래서 좀 별로 이건 안 좋은 선지. 이거 상 줬나? 그렇죠. 근데 아주 상은 아닙니다. 역둔토, 궁장토 그러지 않고 보통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어요? 역둔전, 궁방전. 이게 옛날에 11월 대수능에는 한번 꽂혔던 걸로 제가 기억납니다만 토지 결수 표와 함께 조선 전기에 비해서 조선 후기 토지 결수가 실제로 세종 때를 영종조 시대에도 뛰어넘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은결이 있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혹시 그 토지 결수표 기억나십니까? 실제 수의 결수와 토지 대장에 기록돼 있는 양안에 기록돼 있는 토지 결수 크기가 토지 결수 크기 크기란 표현 맞네. 조선 후기는 격차가 심해집니다. 토지 대장에 기록돼 있는 토지 결수는 높은데 실제 수세 결수 세금는 토지는 많지 않다는 거죠. 조선 후기. 왜 그래요? 바로 국가가 소유한 국유지 혹은 관이 소유한 토지가 많았기 때문에 세금을 걷지 못해. 그걸 바로 역둔전이나 궁방전이라고 해요. 근데 수험한국사에는 역둔전하고 궁방전을 여러분이 공부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대표적인 면세지가 많았기 때문이다. 무슨 말인지 되시죠? 막 이렇게 있으면 이게 양안에 기록되어 있는 토지 여기 실제 수의 결수 이렇게 조선 후기 차이가 많이 나는 이유는 조선 후기에 면세지가 많았기 때문이다. 면세지는 역둔전과 궁방전 때문이다. 이렇게 전 근대사에서 공부한다고. 근데 그걸 토라고 붙여서 궁장토라고 약간 명칭도 바뀌어서 여러분 토지조사 사업으로 신고 기한을 줬어. 신고 기한을 넘기고 또 미신고 토지까지 해서 전국에 40% 토지가 나왔고 당시 망해버린 대한제국은 신고할 주체가 없잖아. 대한제국이 소유한 토지들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대한제국의 여러 기관에서 정치기관에서 소유한 토지들이 있었지 않았겠습니까? 그 신고 주체가 없으니까 그 미신고 토지 40% 맞죠? 전부 면세지를 조선총독부 소유주로 만들었다. 왜? 풀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동양척식주식회사는 연도 싸움이잖아. 08년 이거 모르면 어떻게 합니까? 얘가 12, 18인데 08년에 이걸 하기 위해 설립했다? 동양척식주식회사 동척은 일제강점기 경제적 식민지배 총공산이에요. 얘 토지조사 사업하려고만 만든 건 아니에요. 그 다음 여러분 이거 빨리 농촌 진흥 운동인 거 모르면 어떻게 합니까? 1930년대 초반 농민들이 지주제 폐지를 요구하면서 그렇게 정치투쟁을 전개하니 농민들을 회유하기 위한 관제 농민운동으로 농촌진흥운동은 1932년이고 충궁퇴치 여기 보통 이제 구호가 자력갱생이라는 단어까지 같이 나오죠. 충궁퇴치 자력갱생 됐나? 오케이. 그러면 이것도 풀 수 있는 문제 됐죠? 쉽지 않았다. 난이도 상 드렸습니다. 개항지 무역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 개항장에서 조선인 객주가 중개 활동을 하였다. 맞죠? 76년에 개항장에서 특히 부산이 열렸습니다. 이제 82년 조청 상민 수륙 무역장정이 체결되고 83년 조일 통상장정이 개정되면서 내륙시장이 뚫리죠. 이때 보통 이제 개항장이 포구도시였으니까 객주나 보부상이 내륙시장에 쌀을 사다가 일본 개항장의 상인들에게 넘겨야죠. 왜? 개항장 상인들은 개항장에 있는 일본인들은 간행의정 심리에 묶여 있으니까. 그래서 객주나 보부상이 중간 상인의 역할을 하죠. 맞습니다. 조청 무역장정 82년 이모군란으로 조청 상민 수륙 무역장정은 청나라의 수입액이 이게 이런 것도 난이도 상 줘야 되나? 수입액이 일본을 앞질르지 않아요. 여러분 수입액이 청나라가 45 나중에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연표를 이렇게 그려서 강의하잖아. 어떻게 하지? 경제사 연표를 한번 그려볼게요. 여기서 76, 82, 94,
1910년 이래가지고 여기는 누가 무역을 주도합니까? 여기는 일본이 무역을 주도했다가 여기는 일본과 청의 무역 대결이 전개되고 다시 청일전쟁 이후에 다시 일본이 무역을 전개한다. 일본은 미명 교환 체제를 했다 이런 이야기 했죠. 그런데 왜 청일전쟁이 일어났냐면 84년 갑신정변 때 청과 일본이 전쟁할 뻔했죠. 이때는 청나라가 국력이 더 강했고 일본이 약간 약했기 때문에 일본이 꽁무니 뺐어요. 일본의 도망, 일본의 배반, 3.1천하로 끝났잖아. 근데 청은 양문동이 실패했어. 일본은 메이주신 성공해서 국력이 크로스된다라고 했잖아. 일본은 진짜 청나라와 전쟁을 하고 싶은데 전쟁을 할 명분이 없었는데 그 명분을 멍청한 민비가 만들어줬다라고 했죠. 동학군을 못 막아내니까 청나라 오빠 도와주세요. 청나라가 군대를 조선에 파병하면서 텐진조약에 입각해서 일본에게 알렸고 일본은 진짜 전쟁을 하고 싶었는데 국력이 청을 앞질러서뿐만이 아니라 조선에서 일본의 대조선 무역량을 청나라가 조청 상민 수령 무역장정 이후에 야금야금 잠식해 가고 있었거든요. 실제로 수입량이 청이 45고 일본이 55까지 갑니다. 그래서 이게 틀린 문장이야. 아, 역같이 출제했네. 이 이야기도 합니다. 그래서 옳지 않은 건데 이건 완벽히 맞죠? 일본은 면제품 미명 교환체제, 우리는 새곡 쌀콩 다 했던 거 아니야. 그 다음 조일통상장정이 83년에 개정돼 가지고 곡물 수출이 금지됐다. 맞죠? 83년에 개정되면서 조선에서 지방 간의 권한으로 한 달 전에 일본 상이나 정부에게 통보하고 방공령을 선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져갔기 때문에 조일통상장정이 개정되면서, 그러니까 조일통상장정이 76년에 있었잖아요. 강화도 지역의 부속조약. 다른 말로 조일무역규칙이라고도 하지. 이 조일무역규칙에는 양곡의 무제한 유출이 있었잖아. 근데 일본 아이들이 최국대에 얻어가려고 양곡의 무제한 유출 대신 방공령을 선포할 수 있다는 조항을 조일통상장정 개정 제37조에 집어넣어줬잖아. 그래서 맞는 문장. 19번의 정답은 2번. 다음 문제 마지막. 밑줄진 그가 누군가 봅시다. 아우, 그가 누굽니까? 빨리 갑시다. 동포. 여러분 호포법을 다른 말로 동포법이라고도 해요. 끝났네. 더군다나 황현의 매천야력이면 완전 근대 파트잖아요. 그럼 밑줄친 그가 누구야? 그가 어디 있어 밑줄이? 갑자연초에 그가 강리에 나서서 그럼 그는 대용군이죠. 대용군인가 했는데 벌써 만동료가 나왔어. 만동료 건립을 주도했다? 여러분 이거는 송시열이 주도해요. 흥선 대용군은요. 충북 계산의 화양선의 만동료를 작살내버리죠. 자기가 한번 치욕을 당했거든. 궁극기무처 총재가 여러분 갑오 1차 기획과 2차 기획은 누가 주도합니까? 김홍집이죠. 부총재가 김윤식이에요. 김윤식 문제도 한번 나온 적이 있었는데 이건 김홍집이에요. 여러분 봐봐. 통일기무화문에서 80년대 초반 개화정책을 주도해. 그래서 오군형을 이영으로 바꿨어. 그럼 이영이 구식군인이야. 그리고 신식군대 별기군도 따로 만들었어. 이 별기군과의 차별대우 때문에 구식군인들 이영이 일으킨 일종의 그것도 쿠데타라고 할 수 있죠. 그게 이모군란이야. 그리고 이 구식군인들이 대용군을 만나고 대용군이 다시 재집권하면서 이모군란이 성공리에 끝나는 듯 했어. 근데 청나군대가 들어와서 대용군이 압송하면서 이모군란이 실패로 끝나죠. 어찌 되었든지 간에 흥선대군이 잠깐 권력을 잡았던 시기에 이영을 다시 오군형 체제로 바꿉니다. 그리고 통리기만 문 닫아버리고 대용군의 업적인데 와 대용군의 업적을 이모군란 전개 과정 내용까지 알아야 풀 수 있게끔 줬지만 누가 봐도 이건 대용군이 아니거든. 실제로 궁극기무처가 갑오개혁 당시 주무처죠. 궁극기무처가 갑오개혁을 주도했다고 하죠. 당시 갑오개혁 당시에는 흥선대용군이 섭정이란 표현. 그러니까 일본이 약간 대용군을 얼굴마다 내세우긴 하지만 실제로 궁극기무처 총재는 김홍집이고. 여러분 만기호라면 좀 어렵다. 이게 순조 때 서영보가 왕의 명령을 받고 왕이 어떻게 해야 나라를 통치하냐 군사 문제라든지 정치 문제 조언을 주기 위해서 만든 게 만기호람인데 여러분들 솔직히 흥선대용군 업적 많이 공부했습니다만 대용군이 만기호람 만들었다 이런 적은 없잖아. 그렇죠? 이건 19세기 안전 초반 순조 때 만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만기호람이 왜 뜬금없이 나오나? 정답은 3번 이렇게 가야 됩니다. 여러분 이 시문제 풀어보셨습니다. 진짜 한 서너 문제 조금 까다로운 문제가 있었고 아주 어려운 발에 한 문제 빼놓고는 그래서 저와 함께 한 1년 가까이 공부했던 친구들을 물어보면 생각보다 100점 나오더라고요. 진짜로. 그리고 95점 나오고 90점도 있습니다. 물론 공부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수하고 또 생각이 안 나서 80점 맞고 이러신 분도 있겠습니다만 만약에 이 시험이 지금 80점 미치다 70점 미치다 공부를 이상한 방향으로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 공무원 시험의 특징은 뭐냐면
아주 어려운 문제가 아닌데 보기 자료를 통해서 시기를 잡거나 인물을 제대로 잡으면 문제가 바로 떨어질 수 있게끔 쉽게 출제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게 안 되고 이상하게 시험에 나오지도 않는 옛날 똥 문제들 지엽적으로 암기한 친구들은 작살났을 거라고. 해설 강의 이렇게 마치고 하여간 여러분 한국사 좋은 점수 맞으시려면 저를 만나는 거 외에는 큰 방법이 없는 것 같아요. 시발 나는 그렇게 생각해. 마무리하겠습니다.